안녕하십니까. 이론 압축 강의 물권 할 차례입니다. 14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그랬죠.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론은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변동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특히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것과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 구별하는 문제 하고요. 등기와 관련된 것,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 부동산 등기법에 관련된 내용들은 2차 과목에서 하시고요. 민법에서는 그 등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특히 가등기, 중간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들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쨌든 변동론이 제일 중요하죠. 강론에 가면 8개의 물건이 있고요. 그 중에 질권을 뺀, 질권이라는 권리를 뺀 나머지 7개가 우리 시험법이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물권 총론.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권부 총론에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물권 일반론과 물권 변동론 이렇게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물권 일반론에서는 물권의 기초, 잠시만요. 물권의 기초와 관련된 것들이 주로 출제가 되죠. 기초. 그 중에서도 물권의 객체, 물건이죠. 그 물건과 관련해서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요 예외가 특히 빈번히 출제가 됩니다.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185조 물권 법정주의라는 게 있죠. 이것도 이제 간간히 출제가 되고요. 세 번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해서 물권이란 권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권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물권적 청권이죠. 물권적 청권에서는 거의 매년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총론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를 이제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권법 총론 대충 물권 일반론에는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고 그랬고 어디서 출제가 되는지 여기에요. 요 학습 포인트 요거에 관련된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물권이 뭐냐 조금 넓힐게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겠죠, 글자가? 물권이 뭐냐? 물권이라는 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지배라는 것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 요거를 합쳐서 지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과 내 물건이 구별이 돼야 돼요. 구별. 그걸 특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거는 내 물건, 요거는 네 물건 이렇게 구별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별개의 물건이어야 돼요. 독립. 이렇게. 현재 존재하고 측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 독립과 관련해서 옛날에 국민학교, 근데 저는 국민학교 나왔는데 책상이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앉는, 지금은 이제 단독 책상이지만 옛날에는 두 사람이 같이 앉는 책상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가운데 선 긋고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용하는 부분과 짝꿍이 사용하는 부분이 독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의 책상은 이 짝꿍하고 둘이 공유하는 거, 공유. 그러다 보니까 다투니까 가운데 선을 그어서 야, 여기 넘어오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다투고 그랬죠. 이유는 독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권은 그 물건이 당연히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어야 되고 내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 구별이 가능해야 되죠. 아무리 구별이 가능하더라도 지금 이 책상처럼 가운데 선을 그어서 넘어오지 마라고 구별해놨다 하더라도 하나의 책상이에요. 즉 독립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 하나의 물건을 독점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물건은 현재 존재하고 특정되어 있으며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자, 이런 물건을 지배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지배하느냐? 절대적이고 직접적이며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절대적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내 물건이라면 이건 내 물건이다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자, 반대가 상대적인데 채권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다. 당연히 갑은 을에게만 야 100만 원 갚어 주장할 수 있죠.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상대적 권리라고 하는데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 지배라는 말은 타인의 협조가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해서 그 권리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조가 필요가 없다. 이걸 직접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간접적이라고 부르겠죠. 채권이 또 간접적 권리입니다.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채권을 행사했을 때 을이 돈을 갚아야 갑의 채권은 만족을 얻습니다. 갑이 아무리 을에게 돈을 갚아라 했다 하더라도 을이 갚지 않으면 갑의 채권은 불만족스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권리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를 간접적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독점이란 말은 이해가 되시죠? 내 물건은 나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물권의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숙지하자. 자, 밑에 독립의 물건일 것. 독립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의 물건과 내 물건이 분리가 되는, 그죠? 별개의 물건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직접 지배, 타인의 도움이나 승낙이 필요 없다. 독점적 지배, 내 물건은 나만 지배한다. 절대적 지배,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관념적 지배라는 건 현재 물건이 내 수중에 없어도 내가 내 물건을 예를 들어서 갑이 서울 사는데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더라. 그 부산의 아파트에 대해서 내가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등을 통해서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물건이 내 수중에 없어도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관념적 지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 물권이 어떤 거냐 그 특징을 채권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미 드렸고요. 쭉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권의 객체. 물건이라고 그랬죠.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98조부터 101조까지 물건이 어떤 건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다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필요한 만큼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나중에 저당권에 가면 종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저당권. 또 점유권이나 이런 데 가면 뭐 매매도 마찬가지고 과실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요 시간에는 부동산하고 동산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동산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뭔지 알면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부동산이 뭐냐? 토지하고요. 그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는 물건. 이게 부동산인데 이 정착물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착물이라는 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동이 어렵고 이동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이동하게 되면 값어치가 팍팍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다. 땅에 뿌리 박고 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정착물이 건물이 있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어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뭐가 있을까? 수목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무 같은 것들. 어쨌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건물은 토지와는 독립한 별도의 부동산이고요. 우리 민법상 건물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고요.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들은 원칙이 토지의 일부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이라 그랬어요, 제가. 따라서 예외가 있을 수 있죠.
건물 이외의 정착물들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일물 일권주의라는 거죠. 물권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물권의 객체는 원칙이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원칙이. 물론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 371조에 의하면 지상권이라는 물권, 전세권이라는 물권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법에서 특별하게 권리도 물권의 객체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 물권 아니죠. 채권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 수분양자라고 합니다. 수분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인데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수분양자. 아파트를 분양한 분양자에 대해서 약속대로, 분양계약대로 정해진 날짜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 청구하는 채권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는 특정한 물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증감 변동하는 집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갑이 A 양돈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가 이 돼지 100마리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돼지는 동산이잖아요. 동산을 맡기고 돈을 밀리는 방법, 우리 민법에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질권은 이제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전당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산, 카메라라든가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은 금 같은 것들을 갖다 맡기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을 갚고 되찾아오죠. 이게 질권이에요. 그 전당포 주인이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그러면 돼지도 동산이니까 다이아몬드 등과 마찬가지로 갑이 돼지 100마리를 을한테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는 게 민법이에요. 근데 이런 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따라서 갑은 돼지 100마리를 을한테 맡기지는 않고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서 다른 약속을 해요. 어떤 약속을 하느냐?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을한테 돈을 빌리며 돼지 100마리를 제공하고 대신 현실적으로 을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 돈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옮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장차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빌려준 돈을 대신해서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런 을의 권리를 동산 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대법원이. 이런 을의 권리를 동산 양도담보권이라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산 양도담보권도 대법원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니까 그 물권의 객체가 특정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특정을 어떻게 하느냐? 장소, A 양돈장, 종류, 돼지, 수량 지정 100마리 요렇게 특정을 한다는 거예요. 장소, 종류, 수량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특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특정을 하면 마치 전체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됩니다. 돼지 100마리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돼요. 이런 걸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집합물. 따라서 을은 A 양돈장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을 갖게 됩니다.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나타나게 돼요.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돼지가 100마리니까 동산 양도담보권이 100개가 되는 게 아니고 돼지 100마리 전체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해서 집합물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갑이 다 자란 성돈 50마리를 내다 팔고
새끼 돼지 50마리를 갖다 놓았다. 그럼 이 양돈장 내는 여전히 100마리가 유지되고 있죠. 즉 특정성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걸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구성물의 변동이 있더라도 물권 객체로서의 특정성을 유지한다, 유지하지 않는다. 유지하죠. 그러니까 특정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갖고 있는 동산 양도담보권은 현재 집합물 위에 그대로 효력이 미친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특정성의 개념 중에서 이 정도 일단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일물일권주의 예외하고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일물일권주의가 나왔죠.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 권리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물건에는 물권이 몇 개 있어야 된다. 하나. 그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하나의 물건을 정하는 표준은 뭐냐? 간단하게 기억합니다. 토지는 필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예요. 토지는. 당연히 필 단위로 소유권 등기가 돼야 됩니다. 토지는 그래서 하나의 토지, 즉 1필 토지 일부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거나 또는 1필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소유권 등기 일부만 말소하거나 이런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판례가. 두 번째,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어떻게 확정하는가? 원칙이 공부상의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현실적 경계와는 상관없이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확정이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요? 그러지 마시고요. 대법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토지의 공간적 범위는, 즉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평면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느냐? 공부상의 경계까지 미치냐.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측량을 할 때 기점을 잘못 잡았어. 즉 기술적인 잘못이 있었어. 그 결과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질 경계가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부득 실제 경계가 된다.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토지의 공간적 범위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건물은 법은 없고요. 상식적인 관념, 즉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 동단위로 판단한다. 동단위로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판례가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집합 건물이 있어.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집합 건물, 즉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의 각 전유 부분, 각 호마다 성립하는 권리를 구분소유권이랍니다. 그러니까 구분소의 목적이 되는 하나의 부동산이란 아파트 한 동,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등기부상 표시에 전유면적의 조면 부분의 면적이 잘못 표시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히 잘못 표시된 걸 수정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경정등기입니다. 따라서 잘못 표시된 만큼의 보존 등기, 소유권 등기 말소, 이건 당연히 안 되죠. 표제부에 있는 전유 부분의 면적 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면적 표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 걸 이제 경정등기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물일권주의를 보고, 일물일권주의가 뭐고 예외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일물일권주의는 어떤 걸 내용을 하느냐? 당연히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있을 수가 없고 당연하죠. 또 물건이 여러 개라면 물건도 여러 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으며 세 번째,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충돌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구체적 내용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외입니다. 당연히 일물일권주의 예외라고 하게 되면 이 내용 세 가지의 각각의 예외가 나오겠죠. 그 중에 첫 번째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독립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독립한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요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잠깐만 전체적으로 뼈대를 볼게요. 일물일권제 내용은 우리가 지금 봤어요. 그죠? 그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 각각의 예외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외.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뼈대를 미리 잡는 거예요. 두 갈래로 가겠죠. 일필토지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일동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나뉘겠죠. 특히 일필토지 일부는 다시 두 갈래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토지 자체 일부. 여기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하고요. 아까 토지의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 토지 일부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와는 별도로 물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죠. 요거를 뼈를 딱 잡은 다음에 교재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일물일권지 예외 첫 번째, 일물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중에 첫 번째, 일필토지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 두 갈래가 있다 했죠. 그 중에 하나, 일필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같은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일부에 저당권은 안 돼요. 등기가 불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 안 됩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에 갈 때 토지 일부에 유치권이 된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담보물권 중에서. 어쨌든 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토지 일부로 취급되는 건물 이외의 정착물. 여기에 별도로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이 가능한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 수목의 집단이 있어요. 소나무 만그루. 이 수목의 집단이죠. 근데 이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존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하고요. 등기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과는 따로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 따위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소나무 만그루 수목의 집단. 소나무 한 그루, 금강송 같은 거.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나무의 사과. 이런 것들을 미분리 과실하고요. 관습법상 공시방법인,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공시방법인 명인방법.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표. 이름표 붙이는 거, 편말 박는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통해서 별도로 소유권에 객천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당연히 명인방법을 통해서 저당권을 성립할 수는 없게 됩니다. 세 번째, 농작물이 나와요. 일단 농작물은요, 무조건 내 땅에서 정당하게 경작을 했냐, 남의 땅에서 무단으로 경작을 했냐, 즉 경작의 적법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 경작자가 이름표,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게 판례예요. 농작물이 이렇게 경작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 다음, 이 농작물을 경작자로부터 산 사람. 경작자는 명인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도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경작자로부터 아직 미수확 상태인 농작물을 산 사람. 이 사람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작자와는 달리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토지 일부의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동 건물 일부는 간단해요. 우리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생각해보면 각 호마다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죠. 구분 소유권. 또 한 동 건물 일부에 용익 물권 중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물권지 예외.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설정되는 경우. 여러 개의 물건이 각각의 물건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집합물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 100만 마리, 양돈장 내의 돼지 100마리를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하나의 동산 양도담보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예외가 하나의 물건에는 충돌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충돌하지 않는 물건이 성립할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물건에 점유권과 소유권이 병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제가 이 전자칠판의 분필을 샀어. 그럼 제 거죠, 소유권. 그리고 현재 제가 손에 넣고 있어, 가지고 있어. 여기 현재 가지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해요. 그럼 저는 요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죠. 가능하네. 그 다음, 소유권과 제한물권도 변경할 수 있다. 갑소유 땅에 을이 계약을 맺어서 지상권을 갖는다면 그 갑소유 하나의 땅에 갑은 소유권, 을은 지상권, 이게 병존이 가능하다. 또 디귿,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담보물건이 존재할 수도 있다. 갑이 자기 소유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그리고 그 채권자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줘. 그 상태에서 또다시 병한테 돈을 빌려 병한테 2번 저당권을 설정해준다. 그러면 갑소유 하나의 물건에 을의 저당권과 병의 저당권이 순서를 정해서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물이권주의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물권의 종류라고 되어 있죠. 물권의 종류는 일단 185조를 기억하셔야 돼요.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간단하게 이때의 법률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명령, 규칙, 조례 안 됩니다. 국회 제정법, 이걸 이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물권이라는 놈은 민법, 법률, 국회 제정법과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인정 못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이 물권 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물권법은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강행법규인데 물권법이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는 것은 이 물권 법정주의로부터 유래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법률은 국회 제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명령, 규칙, 조례 등을 통해서 물권을 창설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물권 법정주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뜻이 뭐냐?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일단 직관적으로 새로운 거 만들어내면 안 되죠. 이걸 종류관계라고 해요. 조금 있다가 이 종류관계 위반해서 무효인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내용강제라고 해서 기존의 물권, 법률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의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이걸 내용강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그 내용이 소유물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까지 합니다. 뭐까지 한다? 처분까지. 세 가지가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사용 수익 권능만 넘겨 을한테. 처분 권능은 여전히 지가 갖고 있어. 그러면 갑은 처분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을은 사용 수익 권능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을 갖게 되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사용 수익 권능만을 을에게 넘긴다. 그걸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용 수익 권능만을 대외적으로 완전히 포기, 이렇게 말을 해요. 사용 수익 권능만을 양도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을은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갑은 사용 수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이렇게 갖게 되겠죠. 그런 건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 강제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물권 법정주의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기존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거나 물권의 내용을 바꾸거나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게 물권 법정주의예요. 더 나아가서 물권 변동, 예컨대 갑이 A라는 물건,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어. 이게 물권 변동이죠. 고민하고 있어. A 물건을 판매하는 데 가서 A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그게 물권 법정주의가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 자유는 제한하지 않죠. 즉 물권 법정주의는 물권 종류의 창설 및 내용 형성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내가 저 물건을 사서 소유권을 취득하겠다. 내 물건을 팔아서 소유권을 상실하겠다. 그 선택. 어떤 물건을 살까 말까. 내 물건을 팔까 말까. 그 선택. 그 자유를 제한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가 뭘 제한하는가 또 출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법상 물권은 8개가 있다고 그랬고요. 대법원, 즉 관습법이 인정하고 있는 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상권, 아까 봤던 돼지백마리, 동산 양도담보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나중에 지상권 가서 볼 거예요. 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물권. 물권 법정주의 따라서 물권 법정주의 중에 하나 뭐예요? 종류 강제잖아요. 새로운 종류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이 이렇게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서 대법원 가가지고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던 게 4개가 있어요. 다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암기합니다. 온, 사, 공. 온천권, 사도통행권, 사실상 소유권, 공원이용권. 이런 거 인정 안 돼요. 사도통행권은 다른 말로 관습상 통행권이라고도 불러요. 사실상 소유권은 대법원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거 인정 안 된다는. 자, 온천수는요. 지하수의 일종이고요. 지하수는 소유권의 객체입니다. 따라서 온천수에 관한 독점적 권리. 온천권이라는 거 인정할 필요가 없겠죠. 동네 주민들이 장구한 세월 통행하고 있던 땅이 갑소유였어요. 갑이 건물을 지려고 청량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오랜 동안 통로로 사용하던 자기 땅을 펜스를 쳐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는 동네 주민들이 수십 년간 오랜 세월 통행에 제공됐던 땅이다. 아무리 갑소유라 하더라도 담을 쳐서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한테는 권리가 있다. 무슨 권리? 사도통행권, 관습상 통행권이 있다. 이걸 주장한 거죠.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런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통행권이라든가 관습상 통행권 따위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3번. 아파트를 산 사람이 또는 건물을 산 사람이 건물을 산 사람이 돈 다 줬어요. 대금 다 줬어. 건물 판 사람한테. 또 열쇠를 넘겨받았고 현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근데 그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어서 아직 소유권 등기는 넘겨받지 못했어. 그러면 우리법 186조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못 넘겨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걸 주장한 거예요. 즉 소유권에 맞먹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근데 우리 대법원은 그거 안 된다. 186조에 따라서 이런 권리 인정 안 된다. 마지막 어느 공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사용 수익을 막은 채 자기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원을 독점 사용할 권리, 이건 이제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인정해달라 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4가지 대법원에서 이런 건 물권 법정주의 반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권리들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권법 총론, 물권 일반론 중에서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고 그 중에 두 가지. 일물일권주의 및 그 예외 그리고 물권 법정주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권의 공통적인 효력, 일반적 효력 봐야 되는데 이건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